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리듬이라고 하는 이 모임으로 오늘 주제를 좀 이야기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멋지게 소개하니까 부담이 너무 돼요. 예, 동네에서 잘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의원이 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정도로만 소개해도 충분한데, 예, 아무튼 멋지게 소개받은 만큼 강의에도 충실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주제를 다 알고 오셨죠? 예, 지역 공동체에서 사람 공동체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물리적 공간에서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지는 차차 뭐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하면, 정말 쉽게 말하면, 우리 강서 사람 우리 승현님이 계시는데, 강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사각형 마름모꼴이라나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모양의 공동체를 상상합니다. 강서 공동체 하면 당연히 이 강서구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그 지역의 어떤 지원 정책이나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승현님이 있고 범기님이 있고 제가 있고 또 우리 여기 권 이사장님이 계시는데, 또 어떻게 알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민구님이라는 도 계시고, 또 저쪽에서는 다혜님도 계셔요. 이렇게 한번 관계와 관계를 이어보니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우리 사회의 관계제가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뭔가 대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었던 과거 농촌 시대나 그 최근에까지도 이런 공동체는 유효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공동체는 무너지고 이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공간과 공간이 이어져 있는 공동체로 이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지역 공동체를 넘어 사람 공동체로 나아갔던 리드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목적을 목적하다라고 이제 첫 포문을 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좀 감이 오세요? 무목적을 목적하다, 무슨 불교에서 나오는 철학 같기도 하죠. 무목적을 목적하는다라는 것은 소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나 한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예, 서초대학교에서 우리 또 이태원대학에서 신촌대학에서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에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YIP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무목적을 목적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에 살던 그 많은 청년들 다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질문은 2014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에서 멋지게 탈락하고 2012년에 그러고 나서 정치라는 어떤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목적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을 쭉 떠났던 곳 중에 한 곳이 제주 강정마을이었었고, 한 1년 넘게 제주 강정마을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고양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고양시는 저에게 청소년 운동을 했던 아름다운 추억, 멋진 추억들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회 운동을 했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청소년 정치 참여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 운동을 쭉 해왔던, 그리고 그 운동이 꽤나 성공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 공간에서 다시 딱 돌아왔을 때, 저는 그때 제 주변에 바글바글했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뭔가 해보자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십수년이 흘러서 마을로 돌아가 보니 내 또래의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때 정말 뜨겁게 활동했던 친구들 한 명 한 명. 대답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 형, 나 벌어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그때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한다는 거는 형 불가능할 것 같아. 오빠, 저 내일도 야근, 모레도 야근인데 무슨 활동이에요. 철저하게 지금 우리는 개인화되어지고 파편화되어진 사회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렇게 지역사회를 바꿔냈던 운동을 했던 청소년들마저도 청년이 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파편화된 공동체, 이제 공동체의 의미 자체가 이제는 상실되어져 버려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저기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던 청년 8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이렇습니다. 청년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변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부탁을 받으신 분들도 청년들 만나기가 참 쉽지 않대요. 당연하죠. 고양시가 위성도시, 배드타운 하면서 다 서울로 출퇴근하고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무엇을 하길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렵게 지역 신문 기자라고 소개받은 2명, 사회복지사, NGO 활동가,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백수 1, 2, 3. 그 중에 백수 1이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3명의 청년들이 와줬어요. 8명의 청년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딱 모이면은 우리 뭐부터 얘기하죠? 우리 뭘 할까? 왜 모인 거예요? 무엇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할 겁니까? 청년운동? 단체를 만들 거예요? 투쟁을 해 세상을 바꾸려고 그럽니까? 조직을 만들 거예요? 정말 이게 모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이야기들. 그러다가 무엇을 해볼까라는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는데 굳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 이 모인 이 순간부터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이 강박은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그때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하기를 생각하기 전에 사람을 알아보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인문학 수업 듣자는 얘기예요? 인문학 강사님 모셔가지고 인문학 수업 듣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왜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하자고 결정해놓고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걸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그때 이제 커피숍에 있었는데 뭘 할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호프집 가자, 술 먹으러 가자. 너무 자연스러운 우리 수순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그러면 다음번에 모일 때 이걸 준비해보면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인지 한번 사람책이 되어보는 것은 어때요? 사람책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들한테 해본 경험도 없는 이 친구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야. 아유 오글거려서 나는 내 얘기 못해요. 다들 엄청나게 싫어했죠. 그러다가 한 번만요. 우리 한 주에 2명씩 각자가 책이 되어 자기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래서 설득을 한 끝에 날짜를 정해서 2명씩 이제 일정을 정해가지고 사람책이 되어보기로 합니다. 이때 사람책이 되어본 저희들은 룰은 딱 하나예요. 한 권의 사람책이 등장을 할 때 그 사람책은 PT를 활용하든 물건을 활용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 자기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든 말할 수 있어요. 단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30분간은 무조건 경청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떤 것도 중간에 말을 끊거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불필요한 충고나 조언 따위는 하지 않는 것. 하지만 30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책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되었거나 또 고민되었던 이야기들을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플랫폼이죠. 하지만 우리가 강연을 듣거나 유명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와 달리 내 옆자리에 나와 같이 살아가는 누군가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람책이 되어봅니다. 참 신기하게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했던 서로 2명의 기자가 서로가 쭈뼛쭈뼛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사람책 이야기를 하는데 야 3년 4년을 너랑 같이 일했는데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 말을 이제 후기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8명의 이야기를 모두가 나누면서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가 되게 불편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의 인상만으로 상대방을 결정했던 그런 시간이 다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해가지고 뉴욕에서 공부했으면 나름대로 좀 미국에서 기자를 하거나 한국의 대형 신문사에서 하면 될 것을 동네에 와서 조그만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염 막 길러가지고 자기가 흑인인 양 맨날 슬랭 섞어가면서 막 건방 떨면서 이렇게 걸어 다녀요. 저보다 나도 나이가 한참 많은 줄 알았더니 나 5살이나 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계속 제가요 그러는데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길래 쟤랑은 이 모임 같이 하기 힘들겠다. 쟤는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솔직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람책이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19살에 자기는 수능을 실패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미국 뉴욕에 가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에 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제일 먼저 겪은 게 인종차별이었대요. 왜소한 몸과 하얀 그냥 그 동양인의 피부, 약해 보이는 모습 하나만으로 동네에서 왕따가 되고 엄청난 괄시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일단 수염을 기르는 거였어요. 무서워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름 영어를 좀 한다라는 친구가 일부러 말을 어눌하게 흑인처럼 꽈서 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시작해서 농구라는 걸 배워가지고 흑인들보다 더 농구를 잘하는 이제 이런 걸 했대요. 어떤 사람한테도 이렇게 뭔가 우스워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걷는 것도 껄렁껄렁하게 걷고 나이가 많던 적던 말을 건방지게 말하는 것도 버릇이 됐던 거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시간들을 듣고 나니까 이 친구가 수염을 기르고 말투가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불편했던 것은 나의 편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가 그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이 시간들이 오히려 이 친구를 멋지게 만들어줬구나. 대기업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그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 마을의 진실을 취재하는 진짜 동네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에 전 이 친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 멋지다. 다시 말하면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편견이 있었구나. 이 단순한 명제를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8명이 다 끝나고 나서 대화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공감할 때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민, 공존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8명이 바로 이 고민을 시작했던 이야기가 리디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을 시작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키워드를 만들까 했을 때 6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린다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결국 공동체라는 것의 목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목적을 어떤 것으로 상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가면은 공교롭게도 사람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목적을 향해서 잘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수단 중에 비효율적인 사람은 떨궈내게 돼요. 이제 그만 너는 사라져줘. 그죠? 사람이 수단이었던 시대를 우린 참 오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만큼은 사람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것이죠. 8명의 청년들이 우리가 아까 그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 책이라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고 10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이 얼토당토하는 상상을 한 거예요. 100만 명을 어떻게 사람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8명의 사람 책을 듣고 나서 우리가 느꼈던 변화는 정말 100만 명의 사람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되고 혹은 우리의 생각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이 있을까라는 호기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맨 처음에 8권의 사람책 말씀드렸잖아요. 사표 써도 괜찮아. 이건 저입니다. 이게 사람도서관 리디미의 1호 사람책인데요. 저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청년비례를 출마하고 청년비례 출마하는 과정에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 출마의 소식이 알려졌고 원하든 원치 않든 회사에서는 불편한 존재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표를 쓴다라는 것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생존의 고통을 이제 위기를 겪어야 되는 그런 위협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표 쓰고 나와서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게 6년, 7년을 시간을 보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확신에 가깝게 와닿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낮에는 활동가로,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이런 일상의 삶을 겪어 나가면서 대리운전을 통해서 벌었던 돈으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또 소진된 비용은 다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벌고, 대리운전이 저에게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낮 시간에 이 리듬이라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희망 같은 노동이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면 물어봐요. 아,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막장까지 왔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길래 사연이 참 많은가 봐. 운전하고 있으면 이제 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 대리운전 기사의 약간 원칙인데요. 고객이랑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굳이 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리운전 기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콜을 기다리는 분들끼리 딱 앉으면 알아요. 누가 대리운전 기사인지 아닌지.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아, 기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인사를 나눠요. 아, 기사님, 어떻게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리기사인 거 알아요. 그럼 나 오늘 안성 찍고 뭐 평택 찍고 와가지고 오늘은 좀 괜찮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아, 그러면 어떻게 대리운전 하시면서 뭐 저는 다른 일도 하시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다들 사연이 있어요, 정말. 다 사연이 있는데 한 분은 이래요. 나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내 딸내미가 태권도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 들어주니까 내가 너무 좋지. 내가 저녁에 4시간, 3시간만 일해도 내 딸내미가 학원 하나 더 갈 수 있는 거 내가 그거 하나 낙으로 그냥 다니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생의 막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또 대리를 하세요. 이분한테는 내 딸 학원 하나 보내는 그냥 희망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대리운전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어떤 편견으로부터 많이 벗어났죠. 저는 사표 써도 괜찮아 라는 좀 자극적이고 도발적이지만 이 말을 자신 있게 하게 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참 많은 이야기들 덕분이었습니다. 3포세대 결혼하기, 이제 박남문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 청년인데요.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이제 2012, 13, 14년 그때 한참 3포세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용기 내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네, 3포세대는 포기의 이름이 아니라 극복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면 결혼하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사람책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결혼에 대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많이 깨뜨려줬고요. 이게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 어느 뉴요커의 고양시 정착기, 아까 그 시건방 떨던 친구 얼굴인데 이렇게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절대 이렇게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 두세 권만 좀 사람책을 설명드리면, 이제 요 사람책 같은 경우는 사람도서관의 가장 핵심은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의 극복이거든요. 공동체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편견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견의 대상 중에 아주 편견의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북한 이탈주민 어떤가요? 만나보시고 대화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북한 이탈주민 하면은 김일성을 추종하고, 그죠?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고요. 또 못 먹고 못 배워가지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뭐 인육을 먹는다던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북한 이탈주민이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달라 그랬어요.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겠대. 만나주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만나봤습니다. 겨우겨우 만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초대해서 사람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30분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 한국에 온 지 3년 됐는데 자기가 아직까지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말을 하면 북한 이탈주민인 줄 알아서 이제 말하는데 공포가 생겼대요. 그래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한국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때 이 친구 나이가 23인가 22인가 그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막 하는데 듣고 있으면은 뭐 횡설수설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의 말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찾아오면서 말이 좀 되기 시작하더니 마치 교회에서
그 부흥사들 성령 받으면 말 터지잖아요. 방언이라 그러죠. 갑자기 방언 터지듯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이란 뭡니까? 한번 여기서도 물어볼까요? 여기서는 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처. 아주 문학적인 표현으로 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 여기 다 감수성이 다들 충만하신데 이때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평생 돈 벌어도 갖기 힘든 게 집. 그리고 또 그냥 언제든 편하게 들어가면은 엄마 밥 줘 하면 밥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저에게는 집이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그 함경북도에서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 친구가 살았던 동네는 정말 깡촌이었대요. 시골 중에 시골이었대요. 근데 학교까지 한 1시간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은 양길 옆에 논과 밭이 있고 동네 주민들이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 이름을 불러? 누구누구 이름 밝힐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땡땡아 학교 끝났냐? 아, 네 아저씨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는 길에 동네 아저씨들이 다 아는 척을 한대요. 집에 거의 다 왔어. 그러면은 공식처럼 자기를 반겨주는 게 바로 강아지. 개 한 마리가 그렇게 그냥 꼬리 흔들고 자기한테 안아달라고 한대. 그럼 강아지 한번 안아주고 그 앞에 이제 뭐라 그러나요? 평상이라 그러나 이런 데 잠깐 누워있으면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 그래서 누구누구야 손 씻고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알았어요 하고 손 씻고 밥 먹고 그러게 이제 자기에게는 집이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강아지 한 마리라도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어주는 곳이 집입니다. 나에게는 그래요. 그런데 홍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홍대에서 일산까지 오는 이 길을 혼자서 오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도 누구누구야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질 않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면 꼬리를 흔들어주는 강아지도 밥 먹으라 라고 말하는 엄마도 없대요. 텅 비어있는 집에 혼자 드러누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말했던 집이 재산이라면 저는 꽤 부자입니다. 우리 아빠가 먼지 탈북해서 청주에 집이 있고 저도 정착 지원으로 여기에 집이 있으면 2개나 집이 있네요. 얘들이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는데 이러면서. 하지만 이 친구가 말했던 그 말 한마디에 다들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돌아가서 내가 키우던 개, 내가 두고 온 우리 엄마, 우리 누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꼭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내가 내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친구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를 나눕니다. 후기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는 통일에 관심이 1도 없었고 통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땡땡이 마음 놓고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게 통일이라면 난 오늘부터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아무리 대단한 정치가가 앞에서 얘기해도 청년들의 마음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한순간에 깨뜨려주니 이 마음속에 평화 감수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사람책이 만들어준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리듬이 안에서 재미나게 활동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친구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각장애인 청년입니다. 이 친구는 비장애인이었어요. 군대에서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이 뿌예. 이상하다 해가지고 의무대를 갔는데 의무대에서도 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갔더니만 이거는 유전적인 문제라는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었어야지. 알고 보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집안에 시각을 잃는 유전이 있었나 봐요. 너한테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집에 처박혀가지고 문 닫아놓고 콘텐츠 쳐놓고 집 밖을 나가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냥 정말 우리 영화에서 나오듯이 그냥 식판같이 밥 주면은 먹고 밖에 내놓고 이런 일상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력은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이 친구가 완전한 블라인드는 아니고요. 크게 있으면 여 끝에만 보이는 블라인드예요. 여 끝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 옆에서만 블라인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일을 겪고
이제 더 이상 삶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몇 번 죽을 생각도 이제 하고 또 시도도 해봤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가 내 삶에 빛이 되어줬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를 한번 딱 켜봤는데 재밌어서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는데 뭐 사연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문자로 사연을 보냈나 봐요. 그런데 그 문자가 사연이 채택이 됐나 봐. 이 친구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아, 김영우님, 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2년 넘게 방 안에 이제 처박혀 있으면서 존재라는 것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자기는 생각했고 부정했지만 김영훈이라는 게 라디오 통해서 퍼져 나오면서 난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맨날 보냈대. 맨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읽어주더래요, 라디오에서. 그러고 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면서 본인이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나 봐요. 나오자마자 벌써 그때까지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나 봐요. 머리를 묶고 시작한 게 본인이 보이는 이 정도의 공간으로 컴퓨터 수리를 해줘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시각장애인 그 심부름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정말 좋아했나 봐요. 짧게 묶었던 이 뒷머리를 동여매고 락커가 됩니다. 근데 그 락커는 모두가 시각장애인을 갖고 있는 드러머, 기타리스트 다 불러서 시각장애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할 거냐면 지나갈 때마다 이 친구가 이제 해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라드 아세요? 볼라드? 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는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살인무기 같은 거래요. 보이지 않는데 넘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찻길로 가서 차에 쳐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경우도 정말 많고 그래서 볼라드가 사실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거의 살인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서 막 다니면서 볼라드 위치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시에다가 다 제출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 봐요. 그 뒤로 우리 눈에도 볼라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혹시라도 다니면서 여러분 신호등 그거 누르는 거 아시죠? 누르면 소리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 관심 없잖아. 누르지도 않잖아요, 우리들. 근데 우리 리드미 멤버들 한 사람이 지난 버릇이 생겼어. 이거 누르는 거야,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고장이 나면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여기 고장 났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시각을 장애인들이 다닐 때 위험하지 않은 길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줬을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어지고 관계가 만들어져서 공동체라는 이 틀 안에 우리를 묶어놓았을 때에는 이런 우리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정말 평범한 동네의 청소년, 동네의 아줌마, 동네의 백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 권의 사람책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공유해 줬을 때에는 드디어 보이지 않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청소년 사람책, 저는 이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사람책 독자로 와서 듣긴 해봤지만 본인들이 사람책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나 봐요. 한 번은 청소년 사람도서관 열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섭외를 들어갔는데 못하겠대. 저 이제 겨우 15살이에요. 누가 내 얘기를 듣겠어요. 저는 인생 얘기가 없는데요. 아니야. 2015년, 그때 15년이었어. 2015년에 15살은 너희밖에 없어. 1990년대의 청소년이었던 나나 1980년대의 청소년이었던 너희 부모님들은 니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자답게도 절대 너희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책이 되어줘. 부탁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람책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하고 사람 도서관이 열립니다. 이 친구들이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그럼 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 안 부를게. 진짜 안 불렀어요. 근데 이게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자기 딸내미 얼굴이 있으니까 몰래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안 그래도 긴장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등장하는 거 보고 나보고서 막 이러는 거야. 막 화났다고. 막 엄마 왔다고. 나 이제 죽었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 도서관이 열리면 어떻게 열리냐면요. 독자들이 대출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5명의 사람 책이 곳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럼 대출한 이제 독자들이 딱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 엄마는 적어도 거기 안 가시면 되는데 악착같이 자기 딸내미 자리로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는 끝까지 울상이었는데 준비한 사람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책이 끝날 무렵 이 아이가 이제는 한숨을 푹 쉬고 끝났다 하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손을 들더니 저기 사람책 독후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읽으세요 어머니. 이제 그랬죠.
그때 어머니가 딱 읽으면서 새끼가 15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몰랐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심지어 내 딸을 앉혀놓고 혼내긴 했지만 30분 동안 내 아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본 적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 듣고 나니 내 딸은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자기의 생각들을 잘 풀어내며 책임질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딸내미가 울기 나가더니 엄마도 울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세대와 계층을 넘어서 누구나 한 권의 사람책이 됐고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도서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공간과 지역, 이렇게 유휴 공간들을 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커피 사 먹을 돈도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발굴해가지고 이제는 학교에 초청까지 받습니다. 사람 책들 와주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의 동네 형이 되어주세요. 왜 동네 형이 가능합니까? 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고양시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원칙입니다. 고양시 안에서 언제라도 만나면 떡볶이 한번 사줄 수 있는 공간을 합니다. 예. 이렇게 도서관, 이제 대화도서관이라는 곳인데요. 예. 이때는 이제 시대의 청년을 읽다라는 사람 도서관을 열었는데 이때 참 재밌었어요. 이분은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였습니다. 고양시의 유일한 생존자예요. 이분은 북에서 사시고 자라셨는데 한국전쟁 중에 징병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제시대 때 징병이 되는데 이분은 몸이 약해서 면제가 되고요. 자기 남동생은 건강해서 징병이 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줄 모르고 동생은 신체검사장에서 나오면서 형! 나 합격했어! 그러고 자랑하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대요. 자, 이분과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분의 청년기를 들은 겁니다. 청년이라는 키워드 하나 가지고서 이제 그 시대를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나머지 한 명은 바로 우리 아까 북한에서 온 청년, 이 청년인데요. 얼굴을 지금 이렇게 가려놨어요. 신분이 밝혀지면 안 돼서. 그래서 일제시대의 청년, 전쟁시대의 청년, 지금의 분단시대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도서관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알고 애들이 와가지고 강제징용 갔다 오신 할머니들을 힘내라고 피켓까지 만들어가지고 와서 막 응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뒤로 우리를 초대해서 집에서 된장찌개와 김치를 북북 찢어가지고 맛있는 밥을 해주십니다. 이 할머니는 그때까지 동네 청년들과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이 일 이후로 마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분은 제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십니다. 예. 자, 고양시에 숨겨진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동네를 누비며 세대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61회 사람도서관이 89권의 사람책이 5,1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청소년들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두가 사람책이 되고 또 기획가가 되고 결국은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공감과 소통으로 이루어진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딱 3분, 5분만 딱 시간 더 주십시오.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는데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관계였고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마을에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 농부가 될 거야. 나는 맨날 하고 싶은 학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학교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거야. 나는 주민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마을 언론사를 세우고 싶었어. 고리타분한 거 말고 청년들이 듣고 싶은 그런 인문학 수업 없나? 마을 안에 소소한 재능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데 공동체 학교 만들어 보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꿈만 꾸고 있었던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에서는 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딱 던졌을 때 해보자. 야, 농부학교 만들어보자. 야, 언론사 만들어보자. 오, 대박! 이거 진짜 재밌겠다. 우리 학교 만들어보자. 대안학교. 마을 안에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라디오미라고 하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전송하기 시작하죠. 또 농부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청년 새참. 우리 마을의 땅의 냄새를 맡아본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25년 일산에 살았지만 이 땅의 냄새를 맡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린 청소년들이랑 같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들을 함께 합니다. 청년인문학 천설모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꿈의 학교 비밀기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동네 동생들을 우리가 챙기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학교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학교들을 다 만들어 봐요. 이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다 대학생이 되었어요. 이 학교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의 구분을 지워버리는 것,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것,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이며 객체에서 주체로 가는 학교입니다. 진짜 웃겼어요. 랩을 잘하는 학교 아이는 래퍼 되기 매우 쉽죠라는 수업, 역사를 잘하는 아이는 내가 아는 역사를 드라마 만드는 수업, 기타를 칠 줄 안다고 손을 들었던 친구, 넌 무슨 수업 만들어 볼래? 기타 가르쳐보고 싶다 그래서 그럼 기타 코드 몇 개 알아? 2개 안 돼. 근데 기타 코드 2개로 가르쳐보겠대. 그래서 요 정도 숫자의 친구들이 기타를 다 들고 오고요. 기타 코드 2개를 쓸 수 있는 곡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비행기, 개나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0명 되는 아이들이 기타 코드 2개로 다 같이 이거 치고 있어. 비행기, 개나리. 근데 다 같이 치는 걸 영상으로 찍었더니 장관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여러분 평생에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랩. 이 친구는 일반 기존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어느 학교에서 어딜 가든 보라색으로 염색해가지고 항상 문제같이 사람들이 바라봤는데 이때 이 친구가 했던 게 이거예요. 랩을 가르쳐 보겠다고. 그러면은 수업을 마련했어요. 갑자기 종이를 하나씩 주는 거야. 내가 랩을 함께 만들어 볼게. 너희들은 지금 주는 종이에다가 끝말잇기처럼 글을 써봐. 학교, 주제는 학교야. 그랬어. 쭉 다 쓴 거예요. 끝말잇기처럼. 그러니까 끝 문장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거 내게 내용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때? 나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한테 혼났어. 학교 가는 길에 학생 주임 만났지. 뭐 이제 이렇게 라임을 써준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이 드롭 더 비트를 외쳐. 그럼 내가 비트 칠 테니까 니들이 그냥 하나씩 쓴 거를 읽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다 같이 드롭 더 비트 했는데 이제 비트 딱 나오면서 각자 쓴 것들을 이 친구가 라임을 정리해 준 걸로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노래가 된 거예요. 이걸 뮤직비디오처럼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만들었더니 랩을 활용한 음악 수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항상 문제아처럼 시선을 받고 살았던 친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랩을 가르쳐본 경험으로 학교에서 아주 자신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고요. 예.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로서의 공간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왜 맨날 5,000원, 7,000원씩 돈 내고 공간에 들어가야 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근데 공간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정답은 공동체 안에 있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선가 우리 건물 지하가 텅텅 비었으니까 와서 이 공간 써보려면 써봐. 와, 가보니까 그냥 시멘트에 그냥 쓰레기만 가득한 거예요. 뭐 있을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시작합니다. 청년들 와가지고 맨날 청소하고 다 들어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마침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그마치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서 합격을 합니다. 3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여기가 70평인데 견적서를 7천만 원 받았거든요. 3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의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놓고 모든 노동은 다 우리가 합니다. 이거 저예요. 우리 멤버들이고 직접 다 일일이 3천만 원으로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더 낮은 마을 공간 지하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렇게 파티가 열리고 매일 저녁마다 토론회가 열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진짜 웃긴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기증받은 거예요. 이거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카페가 망했다고 우리 카페에 있는 거 갖고 가래요. 근데 이거 우리 냉장고 필요하다 그랬더니만 업소용 냉장고를 줬어요. 근데 이 구멍에 이 냉장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진짜 분해는 더 어렵고요. 진짜 우리 옛날에 막 냉장고에다가 코끼리 넣기 알죠? 진짜로 망치 한마 갖고 와가지고 쳐요. 끝과 끝 쳐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넣어.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다시 안에서 펴. 이렇게 해가지고 편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근데 이게 무식한 것 같지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냉장고로 쓰고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한 번은 이런 것도 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만 연말에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다 모이세요.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경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적었어. 프린터기, 여기 정수기, 여기 뭐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빔 프로젝터 한 30개를 앞에다가 쫙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한 분씩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정말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프린터기 해줄게. 나는 정수기 해줄게. 난 해줄 게 없으니까 돈을 30만 원 줄게. 가득 차 있던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공공의 공간을 만드는데 같이 힘을 모읍니다. 3년 지났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젊은 청년들은 결혼식도 하고요. 네. 여기에서는 축제도 열리고요. 영화제도 열리고요. 사람도서관도 열렸고요. 공간이 없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 공간에서 해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청년 정책. 참 놀랍죠? 절대로 정치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간에 대한 문제에 접해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권리를 위해서는 정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치에 단 1도 몰랐던 친구들이. 그래서 청년 공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백수들, 백수 1, 2, 3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소득이 없을까? 우리는 왜 살 곳이 없지?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교육권. 그래서 고향 청년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름으로 멜팅팟 8개의 청년단체들을 연대시켜서 리디미를 중심으로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돈 주거나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했어요. 고향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그래서 진짜 고양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혹은 얼마나 괜찮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표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하라는 공간이죠. 여기에서 마을 주민, 마을 어르신, 심지어 부시장, 그리고 이제 각 그 지역 정치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31일 고양시에는 청년이라는 이름의 최초의 조례가 만들어져요. 청년 기본조례. 맨 처음엔 서울시가 시작을 했고요. 서울시 이후에 고양, 시흥 몇몇 시가 같이 이 모임을 시작하라고 이제 이 조례를 만들었는 이후부터는 실제로 청년들이 정책의 집행에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거의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서관이라는 것을 5년, 6년간 해보면서 꾸준히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난 이 사람, 오늘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가,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장애가 되진 않았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화는 경청의 시작이고 경청은 공감을 여는 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단절된 너와 나의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그 관계는 파편화된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켜줍니다. 회복된 개인과 공동체는 함께 꿈꾸며 공존하게 되죠. 이 공존의 결과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공존하는 개개인의 개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시작이 대화입니다. 저희의 철학을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개개인의 개성과 철학, 꿈과 회복을 최우선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인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개성이 최우선시 될 수 없는 우리는 경험들을 쭉 해왔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해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효율성을 1번으로 따지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낮은 눈높이에 가장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가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끝까지 이해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다라고 한 친구가 이해가 될 때까지 우리는 토론한다. 그리고 이 친구가 끝끝내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타인의 시선과 주변의 그럴싸한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는,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백수로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백수라는 이름, 대리운전이라는 이름, 이 이름 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 시선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는 이 시선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주변의 그럴싸한 기대에 내가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나는 왜 백수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선택한 이 활동들을 더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결정을 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백수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수만큼 멋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뭐 또 있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소외 없이 공존하고 잃어버렸던 많은 것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이 말 참 멋있어요. 어느 한 사람 소외 없이. 정말 어렵지만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떠날 때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언제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음 시작했던 8명을 더해서 지금 42명의 리딩 멤버들이 활동을 같이 하는데 누구 하나 더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6년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무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 사람이 목적인 공동체 리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경청의 힘, 공감의 힘. 그러니까 너무 다른 배경 속에 살아왔던 분들인데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한 권의 사람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들을 공감해주는 과정에서 아마 신정현이라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이외에 또 다른 공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관계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명인이 지역으로 혹은 스카이대 출신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실패했다라는 인식,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과 지역, 또 그룹과 그룹 간에 또 다양하게 발생되는 갈등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실패냐에 대한 척도는 이미 사회가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만들어가는 어떤 삶 혹은 활동,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함께 더불어 행복해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의 사례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하나 사례가 많아져서 쌓이고 쌓인다면 그런 어떤 인식들이 바뀌는 힘이 되겠죠. 근데 그거 구조를 바꿔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도 너무나 큰 과업이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걸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 순간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에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뉴요커가 돌아와서 이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두고 보라고, 뉴욕에 머물러 있던 기자들보다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그마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멋지게 일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노력과 활동이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변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사람책과 같은 경험이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서 또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차마 못 드렸는데 놀랍게 우리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진화했어요. 아까 철학적인 말씀도 우리가 하는 과정에 4, 5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게 켜켜이 쌓이면서 우리가 성장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꾸 본명이 나올까봐 자꾸 입이 막 안 오르는데 그 북한에서 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TV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말하는 자극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북한을 상상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가 됐을 겁니다. 전 되게 두렵대요. 자기가 한 말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했을까 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는 말은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왔던 그 수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전 이 말에서 사람책이 또 한 단계 진보했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경험을 얘기하되 그 경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로 바라봐 주는 것. 그래서 독자들을 먼저 우리가 훈련 비슷하게 합니다. 독자들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인신공격성 질문하지 마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 사람 바라봐 줄 것. 이렇게 서로가 합의를 하죠.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이 높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더 작은 데서는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을지 말씀하셨는데 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아요. 예, 이것은 우리 안에 본능처럼 주어져 있는 관계에 대한 갈구, 사람에 대한 갈구, 공동체를 향한 갈구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일깨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은 각자 도생의 삶에서 그냥 날석에 살아가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한 것뿐인데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참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 책을 들으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였어요. 8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택시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남양주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욕구는 똑같이 있을 것이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또 누가 먼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느냐, 그 꿈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0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저에게는 꿈을 만들어준 거예요. 영국에서 그 사람도 도서관을 했던 책 한 권을 2010년에 읽었거든요. 그게 2008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책으로 낸 건데 이거를 읽고 나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고향시로 딱 돌아오니까 서로가 또 치고받고 싸우고 날석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지? 아 이게 서로가 다 편견을 갖고 사는구나. 사람 도서관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2013년도에 이제 갖고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운 베드타운에 된 군포를 말씀하시면서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들 물어보셨잖아요.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들. 이 사실은 이야기가 만약에 조직하기 위해 사람 만났다면 이런 모임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맨 처음 서두처럼 단체를 만들까, 운동을 할까, 투쟁을 할까 이런 과정 중에서 사람을 모았다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목적을 목적한다라는 말도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람을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경험한 것이고 아까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은 사람이 모이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공존해야겠다라는 우리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씩 시작된 게 뭐 라디오미나 아니면 청년 새참 같은 하나하나의 모임들 만들어졌잖아요. 대안학교도 만들어보고 네트워크 파티라는 연대체 운동도 시작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설기 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목적으로 두고 이 일을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우선되고 나서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순서 같습니다.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거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저도 저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나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쌓아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모임 공동체 안에서 정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많이 모여요. 우리가 쓸데없는 모임이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쓸데없음을 자지러질 만큼 싫어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왜 쓸모없이 왜 모여? 쓸데없이 왜 모여라는데 쓸데없이 모일 때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사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막 해요. 다 바쁜 사람이지만 그냥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임에 대한 성찰을 해보기 시작하고 사람 도서관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고 관계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이 단어들 하나하나 우리가 이 모임 이전에는 익숙치 않은 단어들인데 이것이 막 정리가 되고 PT에 올라가면서 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와 우리가 이런 대화를 했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애초에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 알고 시작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철학가들의 눈에서는 되게 좀 초보자들이 모여가지고 철학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은 애초에 철학을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거지원, 청년정책에 대해서 주거지원, 노동지원 모든 것이 지원이라는 말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지원이라는 말이 일면 청년들이 이 사회적 약자로서 지원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존재의 무기력화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앞서서 공간 지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십억 들여가지고 공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시장에 아예 선언을 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당시 최성 시장한테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토록 설명했지만 그럴 만한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랬으면은 사회적 약자이자 의지가 없는 존재로서의
지원의 대상으로서의 청년이었다면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고 해줄 때까지 입을 벌려 기다렸겠지만 우리는 되게 우리 스스로를 믿었던 것 같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신뢰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주변인들의 어떤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으라는 선한 의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정말 뜬금없이 한 건물의 건물주가 자기 자기 그 지하에 70평 되는 공간을 내어주겠다고 했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다 공간을 채워주는데 지원해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지원받기 위한 무기력한 존재이기보다도 연대하고 힘을 합침으로써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능동적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들 때 그 당시에 먼저 조례를 만들었던 서울시는 시장님의 철저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죠. 근데 서울시 같은 사례가 아닌 지역이 훨씬 많아요. 다른 지역은 청년에 대한 감수성 자체가 부재한 시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양시가 그랬거든요. 서울시 사례만 가지고 들이미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놀랍게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 그룹들이 연대하기 시작했고 이 연대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청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이 청년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조례에 근거하여 뽑힌 청년정책위원회에 다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한 명도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더니만 지금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리고 네트워크 파티 모임은 지금도 활동을 잘 이어가면서 시의 견제자이자 협력자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미의 그 다음 방향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수단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의 어떤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해요. 전부 다 백수였었을 때가 있었고 전부 다 총각이고 처녀였을 때가 있어요. 저 결혼 안 해가지고 이 삶이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반 중에 또 그 중에 절반이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를 목적으로 하며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할 때 이 모임을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이제 고민하겠죠. 근데 이런 모임이어야지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야지 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결정하고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자연스러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순간부터 공동체는 그저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은 앞으로의 꿈은 저는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지금 저는 도의원도 너무 버거워요. 너무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요.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버거워요. 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많아요. 와보니까 너무 많은데 이 100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주셨는데 한 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왜 나는 아직까지 정말 준비되어 있지 못할까. 이 100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늘 한탄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저처럼 좀 무능한 상태로 정치 선출직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지고 정치적으로 트레이닝되어서 들어왔을 때에는 100가지의 무기를 시민들이 주어졌을 때 그중에 적어도 50가지는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활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넘은 꿈은 없어요. 공동체가 꿈이에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이 목적인 공동체. 그런 걸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